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도 생물처럼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가 회복 능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승겸입니다. 저는 오늘 Urban Resilience,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뭐죠? 도시가 회복력 내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도시가 다양한 충격과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개념은 주로 도시가 자연재해, 기후변화, 사회적, 경제적 변동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도시계획이나 환경정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질리언스라는 개념, 원래 물리학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재료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생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장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캐나다 생태학자인 클라포드 스탠리 홀링이라는 분이 사회 시스템과 생태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팬아키 이론인데요. 식물의 군락이든 도시든 간에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규칙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근데 안정화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변화를 촉발시키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이 났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산불이 일어나면은 그간 군락을 유지해왔던 종들이 소실되고 그중 일부는 살아남고 하면서 복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영속하는 시간 스케일 안에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나타납니다. 똑같은 샥이 왔을 때 재정비한다든지 뭐 향후 일어날 재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같은 강도의 재난이 반복됐을 때 도시는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적응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시적 맥락에서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도시는 여러 세대를 거쳐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환경이든 사회든 어떤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갖는 방식들은 국가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만 보더라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도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도시 환경을 설계하면서 한 40여 개국, 한 100여 개 도시를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도시들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도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도시들은 환경, 경제, 산업 등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또 약점을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이 필요한 거고 큰 스케일에서는 인구, 뭐 경제 등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뭐 전략적 개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 도시 계획이나 신도시 개발 등을 하는 거고요. 작은 스케일에서는 뭐 도시 재생,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 설계, 가로 환경 개선 같은 디자인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워터프론트 개발이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빠르다 보니 이러한 도시 변화들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시적 맥락에서 최근 변화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우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일리 라이프 환경의 변화에 관한 건데요. 과거에는 자본이 인재를 끌어들였다면 현대 도시 발전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말했듯이 자본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인재가 자본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와 안전한 거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 좋은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이 잘 갖춰진 건강하고 가족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은 우리의 에브리데이 액티비티 같은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전 지구적 기후변화 같은 큰 스케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에브리데이 액티비티 스케일에서 보면은 도시 자체는 물론 스케일이 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주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 심리적 그리고 생리학적인 웰빙 욕구가 충족되어야 좋은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매일같이 장을 보고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보행자 도로를 걷고 등등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또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소셜러리, 사회성이죠. 쇼핑, 건강, 고용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파리라든지 멜버른, 뉴욕 등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15분 도시, 20분 도시 같은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상을 15분 또는 20분 안에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20분 내에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쾌적함, 탄력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첫 번째로 공간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바꿔서 앞서 말한 에브리데이 니즈를 개선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같이 이제 거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유형들의 재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들은 매년 우리가 TV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흔히 접하는 재난 피해들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택의 침수 같이 개인이나 커뮤니티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도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가 갖는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해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 더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기상 이변으로 발생하는 재난 피해가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나 충격으로부터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그 해법을 모색해 왔으나 도시 시스템이라는 게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요즘은 특히나 얼마나 큰 재난이 발생할지 또 언제 이러한 재난들이 나타날지 얼마나 빈번하게 이러한 재난들이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회복 탄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지 불확실성이라는 이 중간에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나 도시는 기후 적응 프로젝트라든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방파제라든지 스톰 베리어 같은 공학적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도시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녹색 기반 시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녹색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동안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약 3억 2천만 달러, 4,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레질리언스 프로젝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도 약 16억 달러 정도, 2조 원 가까이 이제 금액을 지출하면서 이런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 인프라라든지 하드 인프라라든지 이런 물리학적 방법들만 가지고서 도시 회복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도시적 맥락에서의 기후변화 내지는 재난 등의 어떤 영향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수적인 효과, 뭐 ancillary effect라고 하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이 자체가 도시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태풍이나 홍수로부터 기존 인프라의 붕괴라든지 뭐 시설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2차 피해, 간접적인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허리케인이라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뭐 약간의 메타포를 사용해 갖고 설명을 한 건데요. 슈퍼스톰 샌디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 허리케인이 이제 붕괴가 돼서 이제 그 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느끼는 위험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효과적인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책들도 도시마다 그리고 커뮤니티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때문에 지하철역이 침수됐다 하더라도 단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원상복구할 수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이러한 재난 위험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기후뿐만 아니라 인구, 경제 문제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들도 있겠죠. 뭐 경제라든지 보건, 뭐 삶의 질의 양극화,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도 도시 환경에 깊게 관여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럼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도시도 신도시 개발할 때 빈민가를 계획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에서 슬럼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또 이제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가 뭐 이렇게 양극화가 이제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공평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것들도 도시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고스트 시티 같은 현상, 뭐 경제, 그 인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변화 트렌드나 시장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해법으로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을 유치하지 못해서 실패한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뭐 학교, 도로, 관공서 이런 것들은 다 건설이 됐는데 사람이 없는 그 유령 도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서 결국 도시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현상으로는 여러분 뭐 요즘에 들어보셨다시피 지방 소멸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회복 탄력성을 강구하기 위해서는요,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관계되는 정책들 같은 각 요소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시마다 각기 다른 회복 탄력성을 위한 최적화된 정책과 전략들을 필요한지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요인들이 도시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도시 형태,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 생산물. 여기에는 뭐 오염이라든지 뭐 교육 환경,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도시 회복 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보는 게 요즘 미래 도시 계획의 트렌드다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자, 이러한 미래 변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시 변화 패턴을 우선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떤 형태로 도시가 발전했나,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가 백지장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신도시 같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 개발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했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시대 이전의 도시 발전 형태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의 산악도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관찰, 경계, 이런 것들이 용이한 산꼭대기의 성 주변부로 도시가 형성되거나, 또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길드에 의해서 거주지가 집약되면서 산업시대 이전에는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에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산업도시의 건설이 촉발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게 1차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는 한 120년 정도 걸렸는데요. 2차에서 3차로는 70년, 그리고 3차에서 현재 4차까지는 30년 걸렸고요.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불과 20년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발빠른 전략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는 19세기 중반에 전기 에너지를 이제 산업에 적용시키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공장은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는 꾸준히 확장되었고 밀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도시는 대형 공장, 대규모 노동력이 있는 대도시 위주로 도시체계가 개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통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공간은 수평적으로 더 확장이 되었고요.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층 빌딩의 건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밀도는 더욱 증가되고, 이를 통해서 빽빽한 빌딩 숲으로 대변되는 현대 도시 경관의 틀이 이 시기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도시는 또 한 차례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의 기능이 첨단화, 초광역화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메트로폴리스 같은 거대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교류나 경제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도심이 이제 하나뿐이 없는 단핵 구조의 형태였다면요. 3차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 형태는 여러 도심이 한 도시 안에 여러 도심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을 하는 다핵 구조로의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는 더욱더 비대해지고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맞이했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첨단화는 원격 근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 등을 이제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도시는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업무라든지 상업활동,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그냥 주거 공간 하나에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공간의 융복합화는 출퇴근 등의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 등을 줄여줄 수 있고요. AI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이 이제 실현되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범죄도 예방하는 등 과거에 발생했던 도시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이제 부의 양극화, 이런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이제 촉발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IT라든지 법률 서비스 같은 어떤 고급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공간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술 진보에 대한 어떤 수용력이 그 도시 회복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도시들은 좋은 대학이나 양질의 회사들이 이제 입지에 있어서 인적 자본이 풍부할 거고요. 또 어떤 도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구 유출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5차 산업혁명도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통신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이 석유로 운영되는 세상이라 한다면 현재는 이제 데이터로 운영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데이터의 생산과 정보 이용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2002년에 100GB 정도 남짓했던 초당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은 작년에 15만 기가바이트로 무려 150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전기 소비량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전 세계 전력의 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30년에 8%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같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anthropogenic climate change는 도시의 존폐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강도의 허리케인과 태풍이 더 빈번히 해안 도시를 강타하면서 도시가 재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예로 미국의 그 휴스턴이라는 도시에서는요, 500년 빈도의 홍수, 다시 말해서 500년에 한 차례 정도 올 만한 확률을 갖고 있는 이런 500년 빈도의 홍수가 지난 3년간 무려 한 3번이나 발생을 했고요. 뉴올리언스에서는 전례가 없는 강도의 허리케인으로 도시 제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도시가 제대로 된 회복 탄력성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극한의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시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기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한 장소로 이주하게 되는 어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소득 가구는 기후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후 슬럼화 현상을 야기하면서 도시 내 기후 불평등 현상이 만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진보가 도시 회복 탄력성에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가 돼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과 데이터 서버 냉각을 위한 어떤 전력을 재생에너지라든지 청정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택의 난방이라든지 수목원, 농업 등의 다른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성장을 해도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에너지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험 기반 접근, 소위 우리는 그 risk based approach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 기반 접근에서 회복 기반 인프라, resilience based infrastructure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전략의 어떤 다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기술의 정교화에 집중을 해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fail saf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서 재난의 발생을 막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반복되는 거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허리케인의 강도를 확률적으로 분석해서 그 강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튼튼한 제방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던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제방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뉴올리언스 도시 전체가 침수됐던 이러한 사례나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2011년에 발생했던 지진 해일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가 일어나서 도시와 국가 전체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담보하려면 아마도 위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safe to fail의 개념, 실패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인프라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그 도시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더 네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수 탐사 설비에 도시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택과 공원 그리고 이제 산업과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분포하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도시의 그 수평적 확장을 억제하는 수직 도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을 넘어서 뭐 드론 자동차라든지 뭐 UAM 같은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교통 인프라의 대변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자동화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감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의 양면성과 역설 속에서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도시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최적화된 해법과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